안녕하십니까, 황여실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당에서 내쫓았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해찬 전 대표의 마지막 가는 길을 끝내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벌어진 이 두 장면, 한때 정치적 선후배로서 동지로서 동거동락했던 이들의 오늘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치는 제도 이전의 관계의 예술이라고도 하죠. 같은 시절을 견디고 같은 목표를 향해 뛰었던 동지가 가장 큰 정치의 자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는 점점 연대의 공간이 아니라 생존 게임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1월 30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핵심 지역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건데요. 뉴스토마토 홍현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지와 물량 등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잘 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민간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정비사업과의 연계 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서 정책의 한계도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착공에서 분양까지 3, 4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책의 실행 속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면서도 여러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정책 효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역시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줄 수 있는 가시화되는 후속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문제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 같긴 해요. 시장 안정화에.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이 발표 자체만으로는 시장의 관망 심리를 바꾸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착공과 분양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매수 매도 모두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거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는 인허가와 착공,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구조에서 즉각적인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장기 공급 계획이 오히려 기존 주택의 매물 잠김 현상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영석 우대빵 연구소 소장은 준공까지 최소 7, 8년이 걸릴 수 있다며 현재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기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고,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 교수는 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경우에만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번 대책이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속도 있는 공급 플랜과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뉴스토마토 홍현입니다. 스튜디오에 전홍규 변호사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정부가 수도권에 6만 가구 규모의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니까 용산에 1만 가구 주택 공급 포함해서 용산, 과천, 성남 이렇게 수도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결국에 이번에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 단어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도심, 속도, 실행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현 정부의 네 번째 패키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랑 비교를 했을 때 우선 용산이라던가 과천이라던가 아니면 태릉CC, 그러니까 특히 과천은 경마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심 한가운데 핵심 부지로 했다는 게 핵심이고, 문재인 정부는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 신도시나 외곽 위주로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 차별성이 좀 있었다. 두 번째는 바로 속도인데 6만 가구의 착공의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에 언제 짓느냐, 그러니까 속도의 정치의 시간표를 보여준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마지막은 실행인데 결국에는 이게 속도의 정치 중에서 정치를 기반으로 한 공사판을 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이재명 특유의 실용주의가 바로 여기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녹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아니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영끌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공급의 규모도 컸고요. 근데 보니까 뭐 이제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공공청사, 골프장, 군부대, 이전 부지 이렇게 부지도 다 할 수 있는 곳은 다 찾은 것 같아요. 수도권 내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 지역이 다 알짜 지역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영끌했다는 표현을 했다는 건 결국 이번 정부에서는 강하게 가겠다. 아. 무조건 공급을 많이 하겠다. 할 수 있는 곳은 다 하겠다라는 신호를 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나올 어떤 정책들이 있더라도 계속 일관적으로 우리는 공급 확대 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뭐 천명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좀 정부를 앞으로 좀 지켜보면 이거 믿을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구윤철 부총리는 이렇게 오늘 발표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도심 공급 물량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보겠다라는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정책 발표 이후에 바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과거에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다시 네. 이거 재탕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건데 사실 맞습니다. 태릉 CC라든가 용산 지역에 대해서 주민 동의가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그 서울시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점이 있다면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이런 속도전 그리고 실행에 대한 이런 거대한 블루프린트 청사진에 대해서 회방을 놓을까봐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충분히 그러니까 청문회라든가 주민 설득 과정을 거쳐서 이 주민 그 도심 6만 가구를 확보를 저는 할 것으로 확신을도 하고요. 이 대책이 살려면 결국에는 중앙과 이 지자체, 결국은 서울이겠죠. 이 엇박자 정치가 끝날 때 이게 제대로 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아무튼 뭐 이제 대변인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속도가 관건이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그 부지들을 보면 다 알짜배기 땅, 도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인가. 기존의 이제 주민들의 뭐 이제 허락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성하고 좀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결국 사업성이 나려면은 어떻게 되죠? 규제를 완화를 해줘야 됩니다. 용적률을 상향시켜 준다던가 그렇죠. 뭔가 그래서 어허.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또 집값 상승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부분을 봤을 때에는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 사업을 같이 가야죠. 재건축 재개발을 한꺼번에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동시에 많은 물량이 빠르게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다행히 물량이 많아지니까 집값 상승이 좀 낮아질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찔끔찔끔 조금씩 개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집값은 상승하게 되고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좀 집값 완화에도 좋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까지도 재개발 재건축을 좀 강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또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신속하고 또 많이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대부분 부지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부동산 공급 대책하고 거의 좀 겹쳐지는 후보지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예. 대로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의 그렇죠. 후보지들이 지금 포함이 예,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하지만 아까 제가 핵심 사항 다른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도심이 아니라 신도시나 외곽 위주로 했다면 이번에 도심, 용산 같은 곳이 포함이 된 데다가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를 이제 대상으로 했다는 것들이 이제 핵심 사항으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8.4 대책에 이제 좀 포함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지자체 협의도 굉장히 난항이었고 아하. 주민들도 반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좀 표류하는 측면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게 한 번 실패한 카드 8.4 정책의 재탕. 그러면 왜 이 지역을 똑같이 해야 되냐라고 하는 주민이나 국민 설득 작업이 먼저 발표한 이후에 좀 선행이 되어야 된다. 발표한 이후에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특히 그때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그렇죠. 보상 문제가 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의 반발, 교통체증 보상에 대해서 그 국가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 카드도 저는 확실히 내미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고 그 이번에는 사실 이 8.4 대책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네.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이 묘미를 보여주는 게 이 8.4 대책의 재탕이 아니라 성공한 정책으로 돌변할 수 있는 다시 색채가 입혀질 수 있는 그런 핵심 사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국토부 차관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교통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세계 문화유산 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한번 다 검토해서 그 부분의 자세한 디테일한 사항은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일단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일인데 서울시는 당장 어제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왜냐면은 뭐 정부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으니까 정치적 예.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예. 하고요. 게다가 민간 정비 사업 부분이 좀 빠져 있긴 합니다. 예, 이 부분에서도 왜냐면 지금까지의 진보 정부들은 약간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약간 그 규제 완화였어, 그 규제를 좀 또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르게 민간 정비 사업도 그럼 아주 좀 풀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여태까지 집값을 잡겠다고 한 건 다 실패했거든요. 공급도 실패하고 집값도 실패하고 그렇다면 지금은 좀 더 실용적인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민간 부분에서도 좀 강하게 풀어줄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보니까 경기도 김동연 지사도 뭔가 부동산 대책 80만 호인가 굉장히 대규모 부동산 정책을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다행히 뭐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지방 정부도 따라가겠다라는 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다만 그 방식에 또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LH라든지 이런 곳에서 기존에 해왔던 것은 땅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개발해서 민간업자들한테 땅을 팔면 그 민간 건설업자들이 공사를 해서 예. 집을 지었다면 지금은 이제 새롭게 LH가 어떻게 바뀌려고 하냐면은 시행을 LH가 하는 겁니다.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LH가 직접 시행을 하고 다만 공사만 시공사에 민간에 맡기는 거군요. 맡기는 그런 예, 예. 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은 품질의 공사가 될 수 있고 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예. 그 말씀을 해주셨군요. 그 약간 서울시랑 경기도랑 어제 오늘 결이 좀 달라서 그걸 한번 여쭤봤어요. 서울시는 바로 이렇게 좀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냈는데 네네. 근데 이게 지선을 4개월 앞두고 이렇게 발표가 된 부동산 정책이라서 떼어놓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좀 한번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번 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계신 게 지자체의 협조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협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 해결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설득입니다. 주민을 설득 못하면 청사진은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거든요. 이제 과거에 아까 8.4 문재인 정부 때 그것도 나왔었지만 그때 과천 경마장 부지 왜 안 됐냐 노조가 반발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태령 CC 골프장은 왜 안 됐냐 주민이 반발했거든요. 그러면 노조와 주민의 반발에 그 선례가 있었다면 지역 주민 그리고 노조 그 각자의 그 대상자들과 충분한 그 설득의 과정들이 전 필요하다고. 그래서 설득이 없으면 청사진은 휴지 조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역 반발을 찍어 누르려고 하면 공급 일정은 더 늦춰집니다. 절대 찍어 누르기 해서는 안 된다. 설득의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들이 반발한 건 간단합니다. 예. 왜 우리 동네만 희생해? 왜 없애려고 하는데 이렇게 반발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 동네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 공급 물량으로 넣음으로 인해서 당신 지역에 어떠한 이익을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수반되는지를 그거를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이제 준비해서 설득하는 과정들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공공 임대주택이 대거 들어오면은 집값 떨어지고 뭐 이런 거 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렇지 네. 않다. 네. 이렇게 대규모 공급 대책이 우리 지역에서 있으면 오히려 이익이 더 크다. 이익이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네, 것입니다. 그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는 측면을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 중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이제 비판의 여지가 있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선진국이 됐고 주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급됐던 너무 소형 주택들을 보면 너무 작아가지고 과연 아이를 낳고 세 가구 네 가구가 살 수 있는 규모냐라고 그렇죠. 예. 했을 때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조금 공급 물량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평형을 좀 다양히 하고 좀 넓힐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정부 청사들 이렇게 노후 청사들을 갖다 재개발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다행히 청년 주택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예.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작은 단지이고 소형을 좀 많이 집어넣고 태릉이라든지 과천 이런 곳에서는 굳이 작은 평수를 많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좀 더 다양하고 좀 넓은 평수를 좀 구성해서 좀 삶의 질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서울시가 비판하는 영역도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이 원래 6천 가구의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을 1만 가구로 넓히면서 약간 이제 소형 주택 위주로 계획을 세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좀 이 비판의 여지는 뭐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봐도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그게 말씀드린 신혼부부와 청년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지 규모가 굉장히 작고 소형 임대라서 사실 집값 잡기의 측면에서는 서울의 전월세 뭐 매매라든가 이런 거에 과연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에게 필요한 건 잠시 쉴 방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집 한 채이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입지의 소형 임대는 반갑죠. 근데 이게 과연 내가 앞으로도 계속 살 집인가에 대해서는 당사자로서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임대와 이제 여러 가지 단계별로 뺐을 때 이게 정책적으로는 잠깐 머무는 공간이 돼버린 점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인 거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래서 청년의 마음을 좀 얻고 싶은 어떠한 의도가 좀 있었다. 신혼부부의 마음을 얻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시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청년의 자산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살펴보시는 작업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산의 경로가 어떻게 된다고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이제 현금을 물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저희 유스토마토에도 다들 경제에 빠삭하신 분들이 다 주식 투자라든가 부동산 갭 투자를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미장이나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갭 투자에 있어서 이 자산들이 현금이 아니라 어떤 코인이든 그 주식이나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그거를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그 자산의 실제 경로를 숫자로 먼저 정부에서 설계를 한 다음에 이것이 단기 임대와 단기 이제 소형 임대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그 본인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주거지로서의 이제 집이 어떤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이제 청사진들의 지금 청년 신혼부부 집 드릴게요 끝. 근데 뭐 도심 좋잖아요. 작은 집 사세요. 누구나 작은 집은 잠시 살 수 있지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집으로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자산 경로까지를 고려를 해야 말로만 청년의 표를 살 수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 저는 정치적으로도 고려되지 않나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네. 근데 이게 아까 잠깐 얘기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지방선거 앞두고 나온 부동산 대책인데 이 대책이 이제 지방선거에 여당에 좋을 것인가 야당에 좋을 것인가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지금 당장에는 어디가 뭐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공급을 늘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이다. 있는 거고 예.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심리잖아요. 부동산은 심리예요. 심리고 네. 향후에 어떻게 되겠다라는 심리를 봤을 때는 이번 정부에서는 어쨌든 공급을 늘려주고 그 집을 좀 살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요 여당에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